작심 3일은 넘기셨나요? 2019년의 첫 주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의혹에 대해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각각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익신고자 관련법 개정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지만 결국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공격용 사격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죽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무자격 업체 엉터리 설치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무자격 설치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숨을 거둔 임세원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 금지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각설에 휩싸인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공식 입장을 통해 매각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넥슨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드는데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는 오전에만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마침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오는 11일 다음 주 금요일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형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때 가서 보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7개월 만인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이제 조사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40여 차례 공모자로 등장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절차에 개입하는 등 관련 혐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서 김앤장 측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대하는 등 직접 관여한 의혹도 상당수 드러났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들이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들에게 분리 적용됐었다면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다시 아우르는 전체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첫 조사인 만큼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면서도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혐의가 방대한 만큼 2차례 이상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카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YTN이 집중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2015년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놓고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와 집무실 등에서 독대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에 직접 재판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게 내밀한 재판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 있고 구속 사유까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접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출신 유명환, 윤병세 전 외교장관 등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과정을 전방위로 들여다봤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등의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고 사건 번호를 미리 빼내 배당 조작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옥중에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상고법원 논의 과정을 묻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양 전 대법원장 조사로 직행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도 한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수뇌부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그야말로 꽃길을 걸었습니다. 1975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1년 대법원장에 임명한 뒤 지난 2017년 퇴임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궤적을 그렸죠.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전락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식 등에서 로완중이를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로완중이는 19세기 말 미국과 스페인 전쟁 때 적의 수장을 찾아 편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로완중이는 적의 수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든 해결하는 실행력,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아래에 있었던 판사들은 어땠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 법원 내 최고의 엘리트들로 채워졌던 법원 행정처의 일부 판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퇴임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라며 고우현 스님의 고목소리 들으려면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 시인데요. 고목은 볼품없지만 모진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숙연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온다며 자신도 고목 같은 법관으로 남을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법관이 아니라 고목 같은 법관으로 남고 싶다던 양 전 대법원장. 앞으로 남을 검찰 수사 그리고 이어질 재판을 보면서 그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로 넘어간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원심보다 무거워진 징역 2년 6개월의 벌금 1억 원을, 정우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만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 원은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정하면서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은 더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큰 금액의 국고가 손실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2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금액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집무실에 수반되는 영빈관이나 본관 등을 마련할 땅을 광화문에서 찾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습니다. 취임식에서부터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에는 광화문에 있는 맥주집을 깜짝 방문해서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고민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들 좀 놀라셨죠?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도 구성해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 뒤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내주고 남북으로는 북악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동서로는 서촌에서 종묘까지 역사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광화문 대통령시대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대통령 관저 이전을 포함한 청와대 개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 5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 남는 시점이라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광화문 시대 공약의 취지였지만 검토만 해보고 1년여 만에 무산되면서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관저는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대폭 바뀝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 2기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이르는 수석과 비서관들이 교체될 예정인데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3년 차를 함께할 청와대 2기 참모진의 진용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비서실을 이끌면서 동시에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까지 수행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됩니다.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데 사실상 검증이 끝난 단계라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사는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과 조직본부장을 지냈고 이번 정부 초대 비서실장 물망에도 올랐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임종석 실장과 호흡을 맞춰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도 이번에 청와대를 나가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관심인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이번에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비서관 4자리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백원우, 송인배, 조한기, 권혁기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실장과 수석, 비서관 10자리 이상이 한꺼번에 새 얼굴로 바뀌는 청와대 2기 참모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교체 여부가 검토됐지만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이행을 위한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2기 참모진의 컨셉은 어수선해진 청와대 분위기의 전면 쇄신,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를 책임질 새로운 진용 구축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선거에 나올 사람은 이번에 청와대 참모로 새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개편은 일단 다음 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증이 안 끝나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기에 인사를 마무리한 뒤 올해 국정 목표인 경제 성과 내기에 매진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습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핵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귀가한 지 12시간 만에 또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김 수사관은 1차 조사 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특감반원들은 민간인 사찰 없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 생각하세요? 입장이 다르겠죠. 네.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네, 조만간요. 검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은 첩보 생산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과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검찰청에서 맡은 김 수사관의 기밀 유출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의 김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김 수사관이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김 수사관 기밀 유출 의혹. 청와대 측과 김 수사관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모두 받게 되면 양측은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엇갈려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해서 전체로 얘기한 바람에 기획재정부로서는 잘못 알려진 거,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팩트에 있어서는 무슨 외압이라든가 압력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화로도 상의하고 만나서도 조율하고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에 대한 취소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도 저는 가장 급선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 전 사무관의 신상 회복, 건강 회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 취소와 관련해 다시 한번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설명 자료를 배포해 당시 국채 매입 계획을 취소해도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논의하던 바이백의 재원 마련 방식이 신규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도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같은 여유 재원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채무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당시에 논의하던 방식은 이와 다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바라보는 여야의 관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야당은 신 전 사무관이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순수한 공익신고로 보긴 어렵다며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익신고 관련 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야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궁지에 몰리자 법적 조치로 신재민 전 사무관을 탄압하려 한다며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익제보로 궁지에 물리자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식 인격 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정부 여당은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인 시도가 안타깝다면서도 공익신고자로 규정한 야당과는 생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순수한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한정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신고의 방법으로 문서의 형태로 신고자 인적 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자, 공익침해 내용 등을 기재하고 신 전 사무관처럼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일반에 공개하는 건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우리 해군이 자기네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저를 조준했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일 간의 레이더 공방이 아니라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측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4분 26초 분량의 반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북한 선박 구조 당시 해경 보트에서 촬영된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 모습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150m 위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며 당시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만큼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일본이 공개한 초계기 영상에서도 적어도 경보로 추정되는 경고음이 2차례나 들립니다. 국방부는 초계기가 국제법 기준을 준수해서 비행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건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인데 어디까지나 민항기에 대한 기준일 뿐 군용기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구조를 위한 탐색 레이더만 운용했을 뿐 함포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걸 일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레이더 관련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양국 실무회의에서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인터넷에 일방적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공개한 한글판 영상에 이어 영문을 비롯해 각국 언어로 번역한 영상을 추가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방부가 동영상을 꺼내 보이며 조목조목 반박하자 일본은 짐짓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자세히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국방부의 반박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아베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日本はしっかりと重防疫の旗を高く掲げ、新しい時代の公正なルール作りをリードしてまいります。 올해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있었지만 레이더 관련 발언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동영상을 먼저 공개하도록 지시한 아베 총리는 새해 첫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화기 관제 레이더를 우리 구축함이 비쳤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직접 거론한 겁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나 담당인 방위상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우선 우리 국방부 반박 동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외교 현안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고노다로 외무상은 원론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防衛当局間でですね、しっかりと事実関係を踏まえ、協議をし、なるべく早期にこの問題を解決するの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 일본 언론들은 우리 국방부가 반박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박 영상을 봐서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사격 전 단계에 위험한 레이더를 비추지 않았다는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반박 동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반론에 나서 일본과의 대립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학생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는 결국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무자격 업체가 부실하게 설치한 보일러의 연통이 진동 때문에 점차 어긋나면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인재였습니다. 보일러 시공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맞다 보니 가스 배기관이 엉터리로 설치됐습니다. 보일러 시공자는 배기관 높이를 맞춘다며 아랫부분 10cm 정도를 마음대로 잘랐습니다. 그 바람에 배기관을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체결 홈이 잘려나갔습니다. 또 날카롭게 잘린 배기관을 보일러 배기구에 강제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배기구 내부에 있던 고무링이 훼손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오링이 있는데요. 그 오링이라는 게 그 동그란 그 고무로 된 링입니다. 이렇게 이걸 넣는 과정에서 잘려져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정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급기관을 배기관 위에 놓아야 하는데 반대로 설치했습니다.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내열 실리콘 마감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기관이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보일러 진동으로 연통이 조금씩 이탈한 겁니다.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도 보일러 불안전 연소를 유발해 연통 이탈을 앞당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경찰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배기관과 보일러 본체가 분리됐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보일러와 연통에 손을 댄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치뿐 아니라 점검도 엉망이었습니다. 보일러 설치 때 검사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해마다 점검한 가스 공급자 역시 내열 실리콘 마감 여부나 시공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관으로만도 내열 실리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그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죠. 경찰은 사고 책임이 가장 큰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와 시공기술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펜션 운영자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방치됐다가 숨진 4살 여자아이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머리 전체에서 피멍이 발견됐는데
아이의 엄마는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툭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다음 날에도 경찰은 어머니 35살 이모 씨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4살 배기 딸을 숨지게 한 결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머리에 난 상처입니다. 숨진 A양 머리 전체에선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머리를 다친 A양이 뇌출혈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애초 이 사실을 숨겼던 이 씨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폭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전날 저녁 잠자리에 드는 문제로 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몇 대 툭툭 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폭행이 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훈육을 위해 딸을 화장실에 가뒀고 쿵하는 소리를 들은 뒤 의식을 잃은 A양을 침대에 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머리 여러 군데에 피멍이 든 점으로 미뤄 단순히 화장실에서 넘어져 생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상처 부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고 쿵하면은 한쪽에만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A양의 사망 추정 시간은 부검으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집에 같이 있던 다른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학대를 일삼거나 다른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의 발인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문객들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패와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는 두 아들. 뒤따라 고 임세원 교수의 관이 나오자 동료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남편과 마지막 작별의 순간, 슬픔을 억누르던 아내도 끝내 오열했습니다. 자리를 지켰던 이들은 생전 환자만을 위하던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지막 예를 갖췄습니다. 공념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공념! 앞서 고인이 일했던 강북 삼성병원에서 엄수된 연결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동료 400여 명이 참석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에는 영정사진을 들고 진료실과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병원 직원과 학회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황망한 사건이라 다들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동료들을 먼저 챙겼던 고 임세원 교수. 함께한 이들 모두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생전 모습을 기억하며 눈물 속에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 금지 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환자에 의해 의사가 숨지는 사건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충남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퇴근길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이듬해 경기도 부천의 한 의원 원장도 진료 도중 숨졌습니다. 폭행이나 흉기 난동으로 인한 부상은 더 잦아서 2017년 한 해에만 900건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가운데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다치게 한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 현장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무산됐습니다.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 개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임세원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처벌 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주 상태로 폭행했을 때 처벌 감경 배제,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반의사 불벌 조항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합의에 집중하는 결과를 양산해 개정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실 등의 비상벨이나 비상문,
비상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새로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법 정비를 모색한다는 계획이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화면으로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군복을 입은 남성 보이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버리고 있습니다. 해군이 제주 서귀포 강정천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구설에 올랐는데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에 있는 하천에서 군인이 비닐봉지에 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천을 따라 걸으며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 등을 여기저기에 던집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던지면서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쓰레기를 던진 군인은 함정 소속 부사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해군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며 그동안 자주 홍보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줍는 쇼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청소를 하겠다면서 쓰레기를 버려놓고 줍는 행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눈 가리고 신용만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해군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상생은 그 어느 것 하나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해군 측은 임무를 위해 제주 기지에 온 함정 소속 군인 30여 명 정도가 환경 정화 활동을 했는데 사진 촬영팀이 늦게 도착해 자료 사진을 남기려고 쓰레기를 다시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 측은 이와 함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해군의 해명대로 자료 사진을 찍으려 한 행동이건 어찌됐건 간에 양심에 찔리는 떳떳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양심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표현을 정부가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이 양심이라는 용어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결 하나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양심 불량자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거냐 이런 반발이 나온 건데요. 정부도 이와 같은 오해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말하는 법률 용어로서의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될 정도로 강력한 마음의 소리 정도로 풀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뜻하는 양심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란 표현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단어를 고침으로써 개인의 소신 존중과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본질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 업체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새로운 도전을 언급하며 매각설이 불거진 지 만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넥슨은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2,600억엔,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넘습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된 기아차 시가총액이 14조 원가량인 걸 보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가운데 김정주 대표가 지주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 가치만 6조 원 수준인데요. 김 대표가 공식 발표에서 매각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매각설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넥슨 지분 매각설에 휩싸인 지 만 하루 만에 김정주 NXC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든다는 각오를 다지며 넥슨을 세계에서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을 찾겠다며 지금껏 약속드린 사항도 성실히 지키겠다고 전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겠다는 약속 이행 의지만 재확인한 채 최대 관심사인 매각설에 대해선 오히려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매각 추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사실상 지분 매각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향후 매각이 유찰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을 마련해둔 발표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매각설이 불거지자 업계는 진경준 전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에 따른 피로감과 과도한 규제, 신작 흥행 실패 등을 매각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넥슨이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게임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그 퍼포먼스, 즉 성과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져서 NXC 측은 이 가운데 정부 규제 탓은 아니라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넥슨이 매물로 나오더라도 10조 원대 큰 규모 탓에 유력 인수 후보로는 중국의 텐센트나 미국의 EA 등 해외 업체가 거론됐습니다. 이 가운데 텐센트에 인수될 경우 한국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여론도 김 대표의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았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각 오늘 밤 펼쳐질 우주쇼 별똥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분 일식 소식입니다.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이번 주말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관측되는 것으로 과천과학관에서는 공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오전 8시 반쯤부터 달이 해를 가리기 시작해 9시 45분쯤 가장 많이 가리게 되고요. 11시쯤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쳐다보면 실명 우려가 있다고 하니 여러 겹의 셀로판지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세금 납부가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우리은행 계좌로만 가능했는데 이제 모든 은행 계좌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6자리 외에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늘 필요하고 중요하죠. 부산시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합니다. 오래된 축대벽이나 파손된 도로 등 위험한 시설을 보면 바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심사를 거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킹맘 단어만 들어도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 엄마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워킹맘들을 돕기 위해 워킹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전 과정에 걸쳐서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도교수의 폭언 등 갑질 피해 소식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이런 대학원생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119가 시작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대학원생 119를 검색해 들어가 피해 내용을 적으면 변호사나 노무사들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셨던 분들 꼭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남 공주 하면 알밤이 유명하죠. 이번 달 18일부터 4일 동안 공주 한옥마을 앞에서 공주 군밤축제가 열립니다. 알밤을 불에 구워 먹는 군밤 체험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대형 화덕에 군밤 피자와 군밤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곳도 마련된다고 하니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보시죠.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이륙 간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황금 돼지를 꼭 잡읍시다. 이 황금 돼지는 어디에 있는가? 국회에 있고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고 현장에 있는 황금 돼지를 잡아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황금 돼지의 해라고 돼지해의 돼지가 이렇게 얘기를 덕담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돼지는 무게만 나가면 된다. 어쩜 이렇게 멋이 없이 시무시. 올해는 제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또 하나의 생각은 창원성산입니다. 거의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정의당의 승리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존립하느냐, 확대 발전하느냐는 기로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독일 나치에 침공을 당했을 때 레지스탕스가 선로 밀려서 발치산 활동을 하는데 밤 12시쯤에 하늘을 향해서 빈 총이라도 쏘았다. 그러면 밑에 있던 나치 군대는 저놈들이 아직도 안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해서 잠을 못 자고 레지스탕스가 빈 총을 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신년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 이겁니다. 어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 인사에 가서 소득주도 성장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망하기 쉬운 거니까 놔둬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가게 놔둬. 금년도는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을 내는 매화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썩어야 저는 결실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스스로 아직 덜 썩었습니다. 더 썩어야 합니다. 썩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다 썩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참모진을 대폭 개편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신청한 이용호, 손금주 의원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